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매번 운동 루틴을 바꾸는 거, 이른바 운동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근육 성장의 최선일까요? 어쩌면 성장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왜 이 운동 쇼핑이 비효율적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최대 근육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정크 볼륨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개념이죠. 자극 대 피로 비율, 그리고 실패 지점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에서 근육 혼란을 주면 근육이 더 잘 짤 거라고 믿고 매번 운동을 바꾸는, 이른바 운동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운동 기술 학습에는 보통 3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 단계, 연합 단계, 그리고 자동화 단계입니다. 처음 어떤 운동을 배울 때는 인지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머릿속으로 동작 하나하나 순서, 그리고 자세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처음 한다고 하면 등의 각도, 무릎은 얼마나 굽혀야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의식하게 되죠. 당연히 움직임 자체는 서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뇌가 느끼는 부담, 즉 인지적 부하라는 게 상당히 크고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고 힘만 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좀 하다 보면 동작이 어느 정도 몸에 익으면서 연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아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예로 들면 이제 그냥 동작을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 햄스트링 자극에 더 집중한다거나 엉덩이를 뒤로 미는 타이밍을 조절해보는 식으로 더 나은 자세를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인지적 부담은 줄어들면서 움직임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몸에 익어버린 상태가 바로 마지막 단계인 자동화 단계입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그 연습한 결과로 동작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런 고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목표 근육에 최대한의 힘을 전달하는 데만 모든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한 진짜 높은 수준의 노력은 바로 2단계에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 쇼핑, 즉 운동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건 바로 이 기술 습득 과정을 방해하게 돼요. 우리는 계속 그 첫 단계, 비효율적인 인지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매주 운동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건 매번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뇌는 계속 새로운 동작을 익히느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고, 정작 근육에 강한 자극을 줘야 할 때 필요한 높은 수준의 노력을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근육이 커진 것 같지 않은데도 힘이 부쩍 느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관련이 깊습니다. 운동 초반에 힘이 세지는 건 사실 근육 크기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신경계가 적응한 덕분인 경우가 많아요.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 명령 신호가 더 강해지는 신경 동원 증가가 일어나고, 근육 안에 여러 운동 단위들이 더 효율적으로 동시에 힘을 내도록 조율되는 운동 단위 동기화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술 학습, 즉 신경계 차원의 학습인 거죠. 그래서 눈에 띄게 근육이 커지기 전에도 힘이 세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운동 쇼핑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신경계의 적응 과정을 매번 리셋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에 신경계가 막 적응해가지고 효율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력 운동을 딥스로 바꿔버리면 우리 신경계는 딥스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다시 초보자 상태로 돌아가서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학습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훈련의 효율성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결국 소수의 핵심적인 운동을 선택해서 기술적 완성도를 계속 높이고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 바로 의식적인 연습, 딜리버리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운동 쇼핑은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데 드는 인지적 부하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운동 노력을 방해하고 운동 기술이 자동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초기 근력 증가에 필요한 신경계 적응 과정을 계속 초기화시키고 특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몸이 특정 운동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따라서 진정한 성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소수의 가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꾸준히 숙달하는 의식적인 연습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운동을 자주 바꾸는 운동 쇼핑이 비효율적인지 운동 기술 학습의 3단계 그리고 신경계 적응의 관점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똑똑하게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 볼륨, 즉 주당 총 세트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시는데요. 근데 그 볼륨과 성장이 끝없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역유자형 곡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보통 주당 한 12세트에서 한 20세트 이 사이가 가장 최적의 근성장이 일어나는 스위트 스팟, MAV라고 부르는데 가장 효율적인 성장 구간으로 보통 봐요. 물론 이 MAV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한계, 즉 최대 회복 가능 볼륨, MRV보다는 당연히 아래에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MAV를 넘어서면 성장 효과는 좀 미미해지거나 심지어 MRV 근처나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아예 정크 볼륨 구간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이러면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정크 볼륨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고급자 가슴 운동이다 이러면 주당 한 14에서 22세트 정도가 MAV 범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주당 25세트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그 MRV를 초과하는 정크 볼륨일 가능성이 꽤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크 볼륨이라는 게 단순히 양만 너무 많은 거, 이것뿐만 아니라 낮은 강도나 부정확한 자세로 수행된 질 낮은 훈련 이런 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 낭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계속 높으면 근육 단백질 합성은 억제하고 분해는 촉진하고 특히 그 속근 섬유의 위축을 유발해서 근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한 생산적인 15세트 뒤에 너무 피곤한데 하고 추가한 정크 볼륨 5세트가 앞에 했던 노력의 효과까지 깎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의 효율성, 일종의 가성비를 따져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극 대 피로 비율, SFR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특정 운동이 목표 근육에 주는 성장 자극, 예를 들면 근육의 긴장감, 펌핑되는 느낌, 스트레칭되는 느낌, 운동 끝나고 나서 오는 근육통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을요. 그 운동이 유발하는 총체적인 피로, 그러니까 전신 피로감이라든지 특정 관절이나 힘줄에 가는 스트레스, 척추 부담, 정신적인 피로감 같은 걸로 나눈 값이죠. 결국 이 SFR이 높은 운동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진 제한된 회복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성장을 끌어내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게 또 정크 볼륨을 애초에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예로 렉풀이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렉풀은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죠. 근데 가동 범위가 짧아서 등이나 햄스트링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는 신장성 자극을 놓치기 쉬워요. 전신 피로는 엄청난데 정작 중요한 근성장 자극은 부족하니까 SFR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무게로도 등하고 햄스트링을 안전하게 쭉 늘려주면서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FR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맞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건 불필요한 관절 통증 없이 목표 근육에만 딱 집중적으로 자극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고르는 거 말고도 세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럴 때 참고할 만한 개념이 실패 유보 반복, RIR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트 끝냈을 때 몇 번 정도 반복을 더 할 수 있었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0RIR 이게 바로 더 이상 반복 못하는 완전한 실패 지점이고요. 2RIR은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세트를 마쳤다는 의미죠. 최근 2024년에 나온 연구들을 좀 보면 근성장은 실패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최대 실패 지점에서 한두 번 정도 여유를 두는 거, 즉 1에서 2 RIR, 이게 운동 자각도 RPE로 치면 한 8에서 9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훈련해도 최대 근성장 효과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숙련된 분들의 경우에는 매번 실패 지점까지 훈련한 그룹이랑 1에서 2 RIR 남긴 그룹이랑 대퇴사두근 크기 증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패 지점 훈련은 1에서 2 RIR 정도 남기는 훈련보다 신경계 피로랑 근육 손상을 훨씬 크게 유발해요.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 바로 다음 세트에서 할 수 있는 반복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운동 전체의 유효 볼륨, 그러니까 성장에 진짜로 기여하는 질 좋은 반복 횟수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비효율적인 운동 쇼핑의 함정과 성장을 방해하는 정크 볼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한 운동의 가성비를 따지는 자극 대 피로 비율, 그리고 실패 지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도 살펴봤죠. 그럼 이런 과학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제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될까요? 헬스장에서 시간을 꽤 많이 쓰는데 결과가 더디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해답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주의 훈련 설계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불필요한 건 덜어내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그런 요소에 집중해서 모든 반복과 세트가 최대 결과를 내도록 지능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유행을 따르거나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정크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 소수의 최고 운동으로 나만의 무기고를 만드는 거.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최고는 그냥 인기 많은 운동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바로 자극 대 피로 비율 SFR이 높은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나 운동 목표에 맞춰서 가장 적은 피로로 가장 큰 자극을 주는 운동,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운동 선택할 때는 해부학적 기능도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은 부위별로 기능이 좀 달라요.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으로 나뉘는데 각자 더 잘 자극되는 각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스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각도를 조합해야지 훨씬 더 완전한 가슴 발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흔히 그 근전도, EMG 데이터를 참고하는데 이게 근육 활성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꼭 근성장과 비례하는 건 아니라서 참고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고요. EMG는 초기 정보로는 쓸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기적인 활성도일 뿐이라서 실제 근육에 걸리는 기계적인 장력이나 대사 스트레스 같은 다른 성장 요인들까지 다 보여주지 못해요. 따라서 참고는 하되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최종적인 운동 선택은 결국 내가 직접 해봤을 때 느끼는 자극과 피로도, 즉 주관적인 SFR을 기준으로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주요 근육 부위별로 최소한의 운동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조합 예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목표는 2-3개 운동으로 그 부위의 주요 기능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은 각도를 나눠서 플랫이나 완만한 인클라인 프레스 하나, 그리고 좀 더 가파른 인클라인 프레스나 플라이 계열 운동 하나를 조합할 수 있겠고요. 등은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수직 당기기, 풀업이나 랩풀다운 같은 거 하나랑 앞에서 뒤로 당기는 수평 당기기, 로우 계열 하나 이렇게 조합을 하고, 하체 햄스트링은 고관절을 펴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무릎을 접는 레그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주요 기능이 다 커버가 되죠. 이두근은 비교적 무겁게 다룰 수 있는 바벨 컬이나 덤벨 컬 하나랑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자극을 주는 인클라인 덤벨 컬 같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들을 골랐으면 이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 즉 볼륨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원칙,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볼륨을 설정하는 겁니다. 연구들을 보면 근육 분당 주 4세트 정도? 이게 근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자극, 즉 최소 유효량, MED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세트들은 그냥 하는 세트가 아니라 실패 지점에 아주 가깝게 수행하는 하드 세트여야 합니다. 운동 자각도 RP 기준으로 봤을 때 7 이상 되는 강도여야 돼요. 이건 최소 기준이고, 근성장을 최적화하려면 일반적으로 근육군당 주당 10개에서 20개 정도 하드 세트 범위가 일종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개인 차이는 있어서 초급자분들은 10에서 12세트 정도 시작하는 게 좋고요. 경험이 쌓인 중고급자분들은 점차 늘려서 15에서 20세트 정도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운동을 적절한 볼륨으로 정했으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이제 강도 조절, 그리고 성장 전략이죠. 어떻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가거나 최대 중량을 들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RP나 RIR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3세트, 5에서 8회 반복, RP 8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RP 8이면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힘든 정도인데 이 수준에 맞춰서 5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중량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어서 부상 위험은 줄이고 성장에 필요한 자극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죠. 그럼 꾸준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점진적 과부하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최소주의 훈련에 아주 적합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중 점진법입니다. 일단 목표 반복수 범위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6회에서 10회 정도? 그러면 특정 중량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매번 세트의 반복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의 맨 위, 즉 10회를 모든 세트에서 다 채우게 되면 다음 운동 때는 중량을 약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범위의 아래쪽인 그 6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근력과 근육 크기 모두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죠. 정리해보면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첫째, 해부학적 기능과 개인의 SFR을 고려해서 소수의 고효율 운동을 잘 선택하고, 둘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보통 주당 한 10에서 20세트 정도의 적절한 볼륨을 설정하고, 셋째, RP나 RIR 그리고 이중점진법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지능적으로 강도를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드린 4분할 상하체 템플릿 같은 건 좋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개인의 회복 능력이나 스케줄, 선호도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자신만의 최소주의 훈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소수의 고효율 운동을 선택하고 과학적인 볼륨이랑 강도를 설정하고 이중 점진법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구체적인 훈련 설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더 긴 안목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중요한데요. 이때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충동적이거나 그냥 오늘 이거 해볼까 이런 식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시점을 가진 그 전략적 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변화여야 됩니다. 에릭 헬름스나 그렉 너클스, 마이크 이스라텔 같은 이 분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운동은 최소한 4주에서 8주, 그 하나의 훈련 주기인 메소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교체는 매주 기분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친 큰 그림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바꿔야 할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럴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시점을 판단할 때 주목하는 개념인데요. 자극대 피로 비율, SFR입니다. 이 SFR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잘 포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신호는 수행 능력이 정체될 때예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쉬고 있는데도 몇 주 동안 중량이나 반복 횟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동 자극 자체가 무뎌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목표 근육의 긴장감도 덜하고 운동이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운동을 할 때 피로나 통증이 좀 누적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아프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전신 피로도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신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전략적으로
운동을 바꿀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사 운동으로 교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같은 근육 그룹을 비슷한 운동 패턴으로 자극하되 그 저항곡선이나 안정성 요구 조건이 약간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 벤치프레스의 SFR이 나빠졌다고 해보죠. 그럼 이걸 덤벨 벤치프레스로 교체하는 거예요. 둘 다 가슴을 수평으로 미는 핵심 패턴은 같잖아요. 근데 덤벨은 바벨보다 더 큰 안정성을 요구하고 또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종류도 약간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꾸면 바벨 프레스 때문에 쌓였던 특정 피로는 좀 해소하면서도 가슴 근육에는 새롭고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리프레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변화들은 사실 주기화라는 더 큰 계획틀 안에서 이뤄져야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기화는 볼륨이나 강도 같은 훈련 변수들을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과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과훈련의 위험은 줄이는 그런 훈련 계획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실용적인 접근법은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길이의 훈련 블록, 즉 메소사이클 여러 개를 이어서 구성하는 겁니다.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 몸이 상당히 지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디로드입니다. 힘든 훈련 블록, 즉 메소사이클이 끝난 후에 의도적으로 훈련 스트레스를 확 줄이는 기간이에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요.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평소 하던 세트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사용하는 중량을 한 20에서 30% 정도 낮추는 방식으로 부하를 조절합니다. 디로드는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전신 피로를 해소하고 근골격계나 신경계가 완전히 회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초과 회복을 유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계속되는 고강도 훈련에 몸이 좀 둔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로드를 통해서 이런 몸의 반응성을 다시 높여서 다음 메소사이클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디로드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국 정체되거나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다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스포츠학회나 국립 스트렝스 컨디셔닝 협회 같은 그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요. 우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요. 체온을 높이는 일반적인 워밍업이랑 본 운동 동작과 관련된 가벼운 무게로 하는 특이적 워밍업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다루기 전에 완벽한 자세를 익히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게 확실히 좋고요. 또 같은 근육 그룹을 고강도로 훈련했다면 최소 48시간 정도는 회복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원칙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자각도 RPE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중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러면 과도한 부담 없이 최적의 자극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피곤하면 중량을 좀 낮추고, 컨디션 좋으면 계획대로 하거나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오는 그 기분 좋은 근육의 뻐근함이랑 움직일 때 관절에서 느껴지는 날카롭거나 뭔가 계속 신경 쓰이는 통증은 명확히 다르거든요. 후자, 그러니까 나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계속하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이란 미리 짜놓은 계획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원칙,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탕으로 계속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는 살아있는 지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기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 훈련 설계의 중요성, 그리고 운동을 전략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과 방법, 특히 SFR 개념과 유사운동 교체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주기화의 개념과 메소사이클 구성, 그리고 필수적인 디로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자기조절 능력의 필요성까지 다뤘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